바나바는 신성한 땅입니다. 박하가 아닙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걸레를 든 청소부가 갑자기 완벽한 키리바어를 구사했습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히토류 협상이 한순간에 뒤집혔고 부족장은 통역사가 아닌 그 청소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통역을 맡아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청소부에서 일약 비서실장이 된 그 남자에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배신의 덫, 그리고 생명을 건 진실 추적까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태성그룹 본사 최상층 전략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강태성 회장이 테이블 가운데 앉아 키리바 부족 대표단을 마주했습니다. 중앙 스크린에는 BANABA와 바커 구분이 강조된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수석 통역사가 프롬프터를 확인하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우리 회사도 이익을 보고 부족장님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강 회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통역사가 키리바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지만 발음이 종종 꼬였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민우가 청소도구 카트를 밀며 조용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쓰레기통 위에 무심코 올려진 회의 자료를 정리하며 밑줄이 그어진 BANABA와 바커 표기를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민우의 입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원어 발음과 성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우리 조상 때부터 지켜온 곳입니다. 우리 부족에게는 목숨 같은 자리입니다. 키리바 부족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석 통역사가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부족장님께서는 바카 지역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순간 키리바 부족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족장 측 수행원들의 자세가 굳어졌습니다. 부족장이 의자를 밀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 우리 성지를 쓰레기 땅이라고 했느냐? 부족장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수행원들이 서류를 챙기며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 회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통역사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방금 뭐라고 통역한 겁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회장님, 저도 잠시만요. 어디서 잘못됐는지. 통역사가 허둥대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족장 쪽으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임원 몇 명이 동시에 움직여 회장을 따라붙었지만 부족장 측 경호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의자 끄는 소리와 서류 수거 소리만 남았습니다. 통역사가 노트를 뒤적이며 설명을 준비했지만 상황은 이미 악화된 후였습니다. 회의실 뒤에서 바닥을 닦던 민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걸레를 짠 양동이 옆에서 잠시 눈을 감고 방금 나온 키워드를 되뇌었습니다. 부족장이 문 쪽으로 향할 때 민우의 몸이 반사적으로 앞으로 한 걸음 나갔습니다. 대걸레를 한 손에 쥔 채 민우가 부족장의 등 뒤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 오해가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조상들이 지켜온 신성한 땅입니다. 방금 말한 바카와는 전혀 다릅니다. 성조를 정확히 살린 키리바어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호원 2명이 곧바로 회의실 뒤로 달려와 민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부족장이 팔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경호원들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부족장이 민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통역사가 노트를 뒤적이며 끼어들려 했지만 부족장과 민우 사이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청소용 장갑을 벗어 청소 카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의실 중앙 통로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숙였습니다. 양손을 바닥에 짚어 부족 측 전통 예법에 맞는 사죄 동작을 취했습니다. 부족장이 민우의 발음과 성조,
몸짓을 차례대로 점검하듯 살폈습니다. 잠시 후 부족장이 강 회장 쪽이 아닌 민우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회의 테이블로 되돌아가 앉았습니다. 강 회장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역사와 비서실장을 번갈아 봤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저 청소부가 무슨 말까지 하고 있는 거죠? 비서실장이 급히 태블릿에서 민우의 인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전역 군인 표시와 외국어 능력 비고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비서실장이 민우를 가리키며 상석 옆 빈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민우의 양팔을 놓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우가 청소 카트에 기대 있던 대걸레를 세워 구석에 세웠습니다. 작업복 상의에 묻은 물기를 한번 털어낸 뒤 회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좌석에 앉자 수십조 원 규모의 채굴권 조건이 기재된 서류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마이크가 민우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강 회장이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소. 지금부터 당신이 통역을 맡으시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회장님. 제가 알고 있는 건 모두 쓰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장이 민우를 향해 키리바어로 말했습니다. 민우가 정확한 발음과 성조로 응답했습니다. 부족장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강 회장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회의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수석 통역사가 뒤편 자리로 물러났습니다. 민우가 마이크를 앞으로 당기며 새로운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사팀 직원이 회장실 앞 복도에서 민우를 기다렸습니다. 민우가 새로 지급된 맞춤 정장 상의와 바지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발에는 여전히 낡은 운동화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민우의 신발을 잠시 쳐다봤지만 별다른 말 없이 사원증 재발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오늘부로 직책이 바뀝니다. 민우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장님 바로 옆에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회장님 직속 임시 수행원입니다. 비서실에서는 회장 직속 임시 수행원 명단에 민우의 이름이 추가됐습니다. 기존 수행비서 1명의 업무가 조정됐습니다. 임원들이 아침 회의 전에 출입문 근처에 모여 민우가 회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훑어봤습니다. 어제까지 걸레질하던 사람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몰라. 그러게 말이야. 회장님도 참 별난 구석이 있어. 통역팀 사무실에서는 수석 통역사가 전날 회의록을 수정하며 짧게 혀를 찼습니다. 어제는 운 좋게 넘어간 거지. 저런 식으로 통역하는 건 오래 못 가. 최 전무가 협상 자료 파일에서 키리바 부족의 금기사항이 적힌 페이지를 선택했습니다. 인쇄대기 목록에서 제거하고 출력물 묶음 사이에 금기사항이 없는 버전을 끼워 넣었습니다. 표지에는 동일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최 전무가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자료 딴 사람 말고 꼭 민우 씨한테 직접 가져다 줘. 알겠지? 네, 전무님.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민우는 밤늦게까지 회의실 옆 작은 브리핑룸에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눈밑이 부어오르고 책상 위에는 군 시절 메모 습관대로 키워드와 지도를 결합한 노트가 쌓였습니다. 문화 항목 일부가 비어있는 것을 보며 민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쪽이 비어있네. 분명 중요한 부분인데. 왜 없지? 민우가 자신의 파병 당시 경험과 현지 기억으로 빈칸을 채워나갔습니다. 다음 날 협상 리허설 회의에서 최 전무가 의도적으로 부족의 금기와 관련된 주제를 꺼냈습니다. 민우 씨, 자꾸 듣기만 하지 말고 의견도 좀 줘봐요.
키리바 부족 제사 의식, 우리 쪽에서 참여해도 되는 겁니까? 수석 통역사가 민우에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몇몇 임원이 민우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민우가 자료에 없는 항목임을 깨달았지만 현지에서 경험한 의례 절차와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 제사는 보름달 뜰 때만 합니다. 그때는 마을 남자들만 안으로 들어갑니다. 외부 사람은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특히 흰옷 입은 사람은 금지입니다. 민우가 본문에 없는 내용을 구두로 보완했습니다. 부족 측 실무진의 표정이 완화됐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족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예상보다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강 회장이 회의 직후 민우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민우 씨, 오늘도 큰 도움 됐네. 수고했어. 강 회장이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실 안에서 비서실장과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 친구 쓸만하군. 당분간 더 붙들어두고 계약 끝나면 정리는 어떻게 할지 미리 생각해 봅시다. 비서실장이 메모장에 계약 종료 시점 재검토라고 적었습니다. 퇴근 시간 민우가 병원비 고지서를 확인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예정된 수술비와 미납액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민우가 병원 로비에서 자판기 커피를 들고 잠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야간 청소 아르바이트 공고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끝내 지원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최 전무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 씨, 잠깐 이리로 와봐요. 최 전무가 서류 봉투 하나를 민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한번 열어보지. 전무님, 이게 뭡니까? 민우가 봉투를 열자 거액 수표와 함께 향후 회의 안건 및 부족 내부 상황을 보고하라는 조건이 적힌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회의 전에 나한테만 살짝 귀띔해줘요. 우리끼리만 아는 정보 서로 좋잖아. 민우가 봉투를 닫아 원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저는 그런 일은 못합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인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최 전무가 곧바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민우 동선 전부 체크해. 누구 만나고 어디 드나드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해. 협상단이 키리바 현지 공항에 도착하는 날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민우의 집만 장시간 엑스레이 재검사에 걸렸습니다. 이 가방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검색 요원이 옆자리에서 통화 후 민우의 여권 페이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태성그룹 일행이 지정된 차량에 나눠 타고 공항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공항 밖에는 무장군인들이 도로 양편에 배치되어 있었고 검문소마다 장갑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민우가 차량 뒷좌석에서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군부대 관사, 오래된 경납고, 예전에 근무했던 임시 기지 표식이 시야에 스쳤습니다. 민우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숙소 호텔에 도착하자 로비 한편에서 태성그룹 현지법인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민우의 이름을 출석 체크표에서 확인하고 잠시 멈칫한 뒤 그대로 서류를 접었습니다. 방 배정은 끝났습니다. 각자 이름 확인하시고 체크인해 주세요. 현지법인 직원이 말했습니다. 민우가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키리바 부족과 태성그룹을 위한 환영 만찬이 현지 최고급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부족 대표단과 현지 군부 인사가 한자리에 모였고 각국 기자들이 출입구 주변에서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부족장과 강 회장을 위한 의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고 조명이 무대를 비췄습니다. 부족장의 아들 카림이 안대를 한 채 측면 계단을 통해 입장했습니다. 오른쪽 눈을 가린 안대와 다리를 절뚝이는 걸음으로
단상 중앙까지 이동했습니다. 안대 아래쪽 흉터가 조명 아래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강 회장이 일어나 카림 쪽으로 진행하려 할 때 카림의 시선이 연 회장 뒤편에 서 있던 민우에게 고정됐습니다. 카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허리춤에 찬 권총 손잡이에 손이 올라갔습니다. 주변 경호원들이 즉시 긴장 상태로 돌입해 카림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카림이 테이블 일부분을 팔로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저 자식이 왜 여기 서 있지? 저놈이 날 버리고 간 놈이다. 접시와 컵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습니다. 부족장 측 수행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였습니다. 통역팀이 즉시 마이크 볼륨을 낮추고 행사 진행요원들이 음악을 껐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소음과 움직임으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카림이 부족장 쪽으로 다가가 짧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부족장이 즉시 강 회장이 앉아 있는 방향을 외면했습니다. 오늘 자리는 여기까지다. 협상은 끝이다. 부족장이 수행원에게 손짓을 보냈습니다. 수행원들이 회담 중지 문서를 접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태성그룹 측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통역사와 민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왜 이럽니까? 이유라도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강 회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우가 단상 아래에서 카림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과거 작전 중 폭격에 휘말렸던 순간의 이미지가 겹쳐졌습니다. 군복 차림으로 피투성이가 된 카림을 업고 달리던 장면, 폭발음, 이어지는 공백, 들것에 실려나가던 자신, 그 뒤로 남겨진 공간이 연속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강 회장이 민우에게 다가가 양복깃을 움켜잡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숨기는 거 있지? 저 사람이 왜 저 난리를 피우는지 설명해. 주변 보안 요원이 접근해 민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우가 해명하려 했지만 소음에 묻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고. 입 다물어. 다 망쳐놓고 무슨 변명이야. 보안팀이 민우를 연회장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갔습니다. 카림이 민우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며 단상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뒤쪽 복도에서 민우가 벽에 밀린 채 양손이 제압됐습니다. 호텔 경비팀이 합류했고 태성그룹 내부 보안팀이 민우를 호텔 외부 출입구 방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사이 최 전무가 카림의 측근을 통해 별도 회의실로 호출됐습니다. 별도 회의실에서 최 전무가 카림에게 새로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기존 계약보다 부족 쪽에 더 많이 돌아가게 짰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서류에는 새로운 로열티 비율과 비공개 리베이트 구조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카림이 서류의 일부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돈 얘기는 나중이다. 나는 저놈을 데려와야겠다. 우리 쪽으로 넘겨라. 그 사람은 지금 우리 회사 사람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그럼 필요 없다. 저놈이 있는 한 나는 당신들과 협상 안 한다. 카림이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호텔 외부 주차장 쪽 비상문 앞에 민우가 홀로 남겨졌습니다. 도로에는 폭우가 내리고 간판 불빛이 바닥 웅덩이에 반사됐습니다. 민우가 호텔 뒤편 편의점 처마 밑으로 피신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민우와 카림이 어깨동무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사진 오른쪽 가장자리는 불에 조금 그을려 있었습니다. 민우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카림, 그땐 나도 죽는 줄 알았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노상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헤드라이트 한 쌍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검은 고급 세단 한 대가 민우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멈췄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고
내부에서 태성그룹 사내 출입증이 걸린 목걸이가 먼저 보였습니다. 세단 운전석에는 강 회장의 손녀 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타세요. 여기 그대로 있으면 잡혀갑니다. 지수가 조수석 문을 열고 민우에게 손짓했습니다. 아니, 대체 누구십니까? 왜 저를? 지금 설명하면 늦어요. 먼저 차부터 타세요. 이야기할 시간 드릴게요. 민우가 젖은 옷을 한번 털고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세단이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시 외곽도로로 향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지수가 태블릿과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민우 씨 군대 기록입니다. 어디 있었는지, 무슨 작전이었는지 다 나와요. 서류에는 민우의 파병 지역, 작전명, 작전 종료 보고서,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습니까? 인사팀 창고에 쌓여 있던 문서들입니다. 제가 밤새 뒤졌어요. 지수가 파일 중에서 카림의 이름이 등장하는 과거 작전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카림이라는 이름. 그때부터 두 분은 엮여 있었던 겁니다. 지수가 민우의 한국 사물함에서 챙겨온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사물함 비밀번호는 초기화해버리면 됩니다. 그 안에 이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카림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들, 당시 작전 지도에 손으로 그려넣은 도주 경로, 희생된 동료의 이름이 기록된 노트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알았어요. 민우 씨가 도망친 게 아니라 계속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걸요. 그걸 다 읽으셨군요. 죄송하지만 읽어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냥 둘 수는 없다고요. 저 때문에 회사가 엉망이 됐는데. 아니요. 진실이 안 드러나서 엉망이 된 겁니다. 진실을 보여주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카림을 만나야죠. 협상장 말고 그 사람 마음이 풀릴 수 있는 자리에서요. 지수가 차량을 몰아 키리바 부족의 사원이 있는 외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지수가 차량을 사원에서 떨어진 위치에 세웠습니다. 후방에서 시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30분 후에 경비가 교대합니다. 그때가 가장 한가합니다. 그 안에 끝내야 해요. 민우가 지수가 준 상자와 일부 서류를 품에 넣었습니다. 사원 입구를 향해 두 손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사원 입구에는 카림의 사병들이 무장을 한 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우를 발견하자 총구를 민우의 가슴과 머리 방향으로 겨눴습니다. 멈춰. 더 오지 마. 총 내려.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민우가 저항 없이 무릎을 꿇고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난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카림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상자를 전해주십시오. 사병 중 한 명이 상자를 열어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편지 뭉치와 군 시절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편지? 사진? 이게 뭔데? 예전에 같이 싸웠던 동료에게 보내지 못한 것들입니다. 곧 카림이 사원 내부에서 무장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대를 착용한 채 민우를 노려봤습니다. 여기까지 기어올 줄은 몰랐다. 죽으러 온 거냐? 카림이 권총을 뽑아 민우에게 겨눴습니다. 사원 안쪽 마당에서 민우와 카림이 마주 섰습니다. 민우가 상자를 열어 편지들을 한데 모으고 카림의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부터 확인해 주세요. 말로는 부족할 겁니다. 이어 상의를 벗어 가슴과 옆구리에 남은 파편 흉터를 드러냈습니다. 흉터 위치는 카림의 흉터와 거의 같은 라인에 있었습니다. 나도 그날 여기 맞았습니다. 당신 버리고 달아난 사람 몸에는 이런 상처가 없습니다. 카림이 편지 중 날짜가 오래된 것부터 한 장씩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작전 실패 후 매년 같은 날짜에 기록된 민우의 사죄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카림을 찾기 위한 시도, 현지에 남겨두고 온 동료와 카림에 대한 언급도 담겨 있었습니다. 카림이 특정 편지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폭격 시간, 기지 좌표, 동료 이름이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오후 3시 42분 이 시간. 맞다. 그때였다. 카림이 편지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상호 중위 박정민 상병 이 이름들, 나도 아직 기억한다. 사병들은 여전히 무기를 들고 대치 상태를 유지했지만 카림의 손이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폭격이 떨어지는 순간 나도 땅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들것위였고 이미 기지 밖이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당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동안 내 머릿속에는 딱 한 장면뿐이었다. 당신이 나를 떼어놓고 도망친 모습, 그게 전부였다. 내가 그랬다면 이 흉터도 이 편지도 없었을 겁니다. 나도 같이 맞고 같이 쓰러졌습니다. 민우가 자신의 상처를 가리켰습니다. 같은 파편에 같이 맞은 겁니다. 나만 살겠다고 도망친 게 아닙니다. 카림이 민우 쪽으로 다가와 편지 묶음을 다시 민우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들고 다녔다는 건 나를 잊지 못했다는 거겠지. 사원 지붕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카림이 주변 사병들에게 무기를 내리라는 손짓을 보냈습니다. 총 내려라. 쏠 일 아니다. 사병들이 총을 낮췄습니다. 카림이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계속 당신을 원망했다. 그런데 잘못 본 건 나였군. 나도 똑같이 당신을 미안해하며 살았습니다. 이제야 얼굴 보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사원 마당에 서 있던 사병들이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지수가 사원 담장 밖 어두운 골목에서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휴대폰으로 회담 시작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제처럼 등을 돌릴 건지, 오늘 같이 나란히 설 건지. 민우가 카림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협상장에 같이 서자. 진실을 알고도 등을 돌리면 그땐 내가 비겁한 놈이겠지. 카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담장 출입구에 부족 경비와 태성그룹 경호팀이 이중으로 배치됐습니다. 양쪽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민우와 카림이 어깨를 맞댄 채 회담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 전무가 회담장 후방에서 이 모습을 보고 서류철을 떨어뜨렸습니다. 뭐야, 어제 그 꼴 나고도 다시 붙었단 말이야? 강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 씨,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민우가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쌓인 오해를 풀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믿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족장이 아들 카림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원했던 자리다. 시작해보자. 카림이 민우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쪽도 속마음 숨기지 않겠습니다. 당신들도 그러길 바랍니다. 최 전무가 뒤편에서 얼굴이 굳어진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준비했던 이면 계약이 물거품이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우가 마이크를 앞으로 당기며 새로운 협상의 막이 올랐습니다. 갱신된 협상 테이블 위에는 최 전무가 준비했던 계약서와 다른 버전의 문서가 놓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부족 측 환경보호 조항과 수익 배분 조정안이 반영되어 있었고 일부 독소 조항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부족장이 아들 카림이 확인한 문구를 한 항목씩 다시 읽었습니다. 채굴 지역의 30%는 손대지 않고 남겨둔다. 수익의 25%는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는 돈으로 쓴다. 부족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협상 성사 소식이 실시간으로 본사에 전달됐습니다. 태성그룹 주가가 장중 상한가에 근접했습니다. 증권사 화면에 태성그룹 호가창이 깜빡였고 뉴스 속보 자막이 히토류 장기 채굴권 확보 문구를 반복 표출했습니다. 강 회장이 현지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우를 옆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상 회사 힘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이 친구가 앞에서 막고 뒤에서 다리 놓은 덕분입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민우가 계약서 사본과 통영용 노트를 들고 섰습니다. 과찬입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몫을 했을 뿐입니다. 본사에서는 로비 전광판에 민우의 이름이 포함된 축하 문구가 띄워졌습니다. 태성그룹 히토류 협상 성공의 주역 민우 씨를 축하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인사팀이 민우의 신분을 정규직 비서실장으로 전환하는 인사 발령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인사팀장이 민우에게 발령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민우 비서실장님. 이제 명함도 색깔이 다릅니다. 민우의 계좌에는 특별 성과급이 입금됐습니다. 병원 전산 시스템에는 민우 어머니의 미납병원비 전액 납부 처리 기록이 남았습니다. 민우가 병원에 도착해 어머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일반 병실에서 특실로 이동한 후였습니다. 아니, 여긴 또 왜 이렇게 좋냐? 병원에서 잘못 온 거 아냐? 엄마,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 정리했습니다. 민우가 휠체어를 밀고 병원 옥상 정원 산책로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우리 아들, 어릴 때는 늘 미안하다고만 했는데 이제는 자랑스럽구나. 어머니가 민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민우에게 축하 선물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고급 만년필과 함께 향후 글로벌 프로젝트 회의 일정이 인쇄된 플래너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민우 실장님 불려다닐 곳이 많습니다.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담스럽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회사 내부 게시판에는 청소부에서 비서실장으로라는 제목의 사내 기사 초안이 올라왔습니다. 직원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진짜 영화 같다. 우리 회사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네. 희망이 생긴다. 강 회장이 민우를 집무실로 불러 회의실 대신 내부 업무실 배치도를 보여줬습니다. 이제부터는 현장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림도 그려야 해. 이 프로젝트, 아프리카 쪽 자원 개발은 자네한테 맡기겠네. 일정표에는 여러 해외 법인 방문 계획과 회장 동행 일정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예, 회장님.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민우가 회장실 내 작은 책상에서 야간까지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회장의 약 복용 시간에 맞춰 약통과 물컵을 준비하는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최 전무가 회장이 부재 중인 시간에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비서진이 회의 준비로 모두 회의실에 모여 있는 틈을 이용했습니다. 최 전무가 회장 책상 서랍에서 혈압약을 꺼냈습니다. 비슷한 모양의 다른 약병을 대신 넣었습니다. 바꿔치기한 약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성분이 포함된 유사 형태의 약이었습니다. 약병 겉면의 라벨은 원래 약병과 거의 동일하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민우가 회장 퇴근 전 마지막 회의를 준비하며 평소처럼 회장에게 물과 약을 가져갔습니다. 약병을 손에 쥐고 알약을 꺼낸 뒤 물컵 옆에 두고 회장이 손을 뻗을 수 있는 위치로 밀어뒀습니다. 민우의 지문이 새 약병에도 남았습니다. 수고 많다, 민우 씨. 이것만 먹고 마무리하세. 강 회장이 알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강 회장이 무대 위 단상에 올라 건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태성그룹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덕분입니다. 연설문을 펼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객석에는 임직원과 주요 협력사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가 객석 앞열에서 단상을 바라봤습니다. 연설 중반 강 회장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오른손이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습니다. 마이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장의 몸이 옆으로 기울어 무대 위에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대로 뛰어갔습니다. 행사장 조명이 흔들리며 비상방송이 재생됐습니다. 현재 연회장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이동해 주십시오. 의료진이 무대로 뛰어 올라갔고 최 전무가 객석 뒤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에는 긴장감보다는 계산된 차분함이 묻어났습니다. 강 회장이 구급차에 실려 지정병원 응급실로 이동했습니다. 의사들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진단을 내렸습니다. 뇌 안에 피가 고였습니다. 급성 뇌출혈입니다.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회장실 컴퓨터에는 대리 결제 및 정결 규정 관련 파일이 열려 있는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최 전무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이 언제 일어나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이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당분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최 전무가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시에 내부 감사팀에게 지시했습니다. 회장님의 동선, 약 관리, 비서실 움직임까지 전부 다시 보세요. 작은 것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팀이 회장실 CCTV와 약품 비치 위치, 비서실 약 관리 대장을 확인했습니다. 민우의 책상 서랍 깊은 칸에서 교체된 약병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감사팀장이 최 전무에게 보고했습니다. 비서실장 책상에서 이상한 약병이 나왔습니다. 라벨은 같은데 내용물이 다릅니다. 약병 라벨에는 회장이 평소 복용하던 약과 동일한 표기가 되어 있었지만 의료진이 성분을 분석한 결과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약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병원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민우를 호출했습니다. 회장님 약은 평소 누가 챙겼습니까? 형사가 조사실에서 물었습니다. 제가 챙겼습니다. 항상 제 손으로 드렸습니다. 민우가 약병 사진을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약병은 제가 쓰던 것과 색이 조금 다릅니다. 처음 보는 겁니다. 지문 검사를 해보니 회장님 지문이랑 민우 씨 지문이 같이 나왔습니다. 감식반이 약병에서 민우의 지문과 회장의 지문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언론사가 익명의 관계자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회사 내부 관계자는 평소 회장 약은 새로운 비서실장이 직접 관리했다고 말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뉴스메인에는 비서실장이 회장의 약을 조작했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일부 방송은 옛 청소부 출신이라는 사실까지 부각했습니다. 청소부 출신 비서실장, 믿을 수 있는 선택이었을까요? 앵커가 논평했습니다. 경찰이 긴급 체포를 시도했지만 변호인 측과의 협의 결과 CCTV상에서 약 교체 행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단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손 움직임이 찍힌 영상이 부족합니다.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이 위기관리회의를 통해 민우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당장 해고 처리하세요. 회장 직무대행 명의의 해고 통보서가 발송됐고 비서실 내부 메신저에는 민우 계정이 비활성화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언론 노출과 안전상의 이유로 민우 어머니에게 퇴원을 종용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조용히 지내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담당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일반 병실에서 짐을 정리해 요양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민우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대기했습니다. 건물 외벽과 출입문 주변에는 계란이 깨져 있었고 현관에는 욕설이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 죽인 놈 나와. 회장님께 무슨 짓을 한 거야? 지수가 집에서 외출 제한을 받는 상태로 회사 내 계정도 임시 정지됐습니다. 그날 밤 민우가 근처 편의점에서 작은 TV로 뉴스를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자막에는 히토류 영웅에서 회장 암살 시도 용의자료라는 문구가 스쳤습니다. 민우의 휴대폰에 발신 번호 비공개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에는 간단한 문장과 병실 번호, 특정 시간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눈을 떴습니다. 301호 새벽 2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말합니다. 보낸 사람은 강 회장의 담당 간호사였습니다. 회장의 의식 상태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과 함께 자신이 그동안 최 전무의 지시에 협조했음을 짧게 털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찰에서 민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논의되고 있다는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오늘 오후 민우 비서실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민우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계산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안 움직이면 평생 범죄자로 남는다. 민우가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민우가 청소용역업체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공고를 가장한 출입증 발급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여기 야간 청소 지원하려고 왔습니다. 새벽 1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겠어요? 용역업체 직원이 임시 출입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지수가 간호사와 연락해 병원 내부 청소업체의 유니폼을 마련했습니다. 이 옷 입고 들어가세요. 화물 출입구로 들어가면 사람들 눈을 덜 탈 겁니다. 지수가 건물 뒤편 화물 출입구에서 유니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우가 유니폼을 갈아입고 청소 카트와 함께 화물 승강기에 올랐습니다. 지수가 병원 화재 경보기 점검 시간표를 이용해 경보 시스템 일부를 시험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이어 간호사 호출 버튼을 여러 병실에서 동시에 눌러보안 요원과 의료진의 동선을 분산시켰습니다. 병원 내 방송에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일부 구역에서 경보가 울릴 수 있습니다. 민우가 출입카드를 센서에 대고 중환자실 구역으로 진입했습니다. 강 회장의 병실 앞에는 경호 인원 1명과 병원 보안 요원 1명이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의무 기록을 들고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305호 환자 상태가 급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가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두 사람이 간호사를 따라 다른 병동으로 향하는 사이 민우가 청소 카트를 밀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강 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은 떠 있었지만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는 일정한 파형이 반복됐습니다. 민우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자 회장의 동공이 좌우로 크게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저입니다. 민우입니다. 제가 왔습니다. 잠시 후 회장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침대 시트 위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리듬은 일정하지 않았고 짧고 긴 간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이전에 이 움직임을 단순 신경 반응으로 기록했습니다.
민우가 군 시절 모스부호와 키리바 부족의 타악 리듬을 활용해 신호를 기록하던 자신의 노트를 떠올렸습니다. 민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와 펜을 꺼냈습니다. 회장의 손가락 움직임에 맞춰 점과 선, 간격으로 패턴을 표기했습니다. 점점점, 선선선, 점선점. 반복된 패턴 속에서 서재, 금고, 영상, 증거에 해당하는 단어 조합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서재에 있는 금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모든 게 있습니까? 회장이 힘겹게 눈꺼풀을 움직였습니다. 패턴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듯 손가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병실 밖에서 보안요원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지수가 복도 끝 비상 스위치를 눌러 화재 경보를 작동시켰습니다. 천장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졌고 비상 방송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각 병실에서는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십시오. 병원 직원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고 중환자실 출입문 주변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민우가 메모지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종이를 여러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주요 키워드는 이미 머릿속에 암기한 상태였습니다. 조각 중 회장의 손 움직임과 직접 관련된 부분을 입에 넣고 삼켜 병실 내에서 신호 흔적을 최소화했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고 병실을 빠져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뒤편 주차장에는 지수가 오토바이 헬멧 2개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성공했어요?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민우가 계단문을 열고 나오자 지수가 헬멧을 던져줬습니다. 회장님이 손가락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서재에 금고에 영상이 있습니다. 지수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럼 거기로 바로 갑시다. 지금이 아니면 또 막힙니다. 두 사람이 병원 출구를 빠져나가며 경찰차 몇 대와 엇갈렸습니다. 회장 저택에 도착한 민우가 지수가 전달한 출입 코드와 회장의 평소 습관을 결합해 초인종과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빈집 내부로 들어가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책장 한가운데 장식장 뒤에는 벽에 숨겨진 금고가 있었습니다. 금고 다이얼에는 회장이 자주 언급하던 키리바 부족 기념일 숫자와 자신 생일 일부가 암호 패턴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우가 정신 집중을 하고 회장의 손가락 리듬에서 얻은 숫자, 조합을 다이얼에 맞췄습니다. 금고가 열리며 내부의 서류철과 SD카드, 약병 1개가 드러났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회장님이 숨겨둔 마지막 카드. SD카드에는 회장 집무실 천장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가 녹화한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파일 목록에는 약 교체일 날짜가 파일명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민우가 SD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만 제대로 나오면 저를 덮어 씌운 일도 모두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죠.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민우와 지수가 회장 저택에서 확보한 SD카드를 경찰서 디지털 포렌식 팀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회장실에서 벌어진 일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민우가 포렌식 팀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포렌식 팀이 카드 원본을 이미지로 복제하고 영상의 조작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영상에는 회장이 부재 중인 회장실에서 최 전무가 혈압약을 꺼내 다른 약병과 교체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약병을 꺼내 라벨을 확인하고 다시 넣습니다. 장갑 벗는 장면까지 전부 찍혀 있습니다. 포렌식 전문가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이 영상을 핵심 증거로 포함해 구속영장 청구 방향을 바꿨습니다. 동시에 민우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일시 보류되고 신분이 피의자에서 중요한 참고인 겸 증인 대기 상태로 조정됐습니다.
민우 씨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당분간 보호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경찰이 민우에게 출석 요구서와 함께 임시 보호 조치 문서를 교부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당일 최 전무가 회장 취임 승인을 위한 안건을 처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회의장 중앙에는 대형 스크린과 음향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회의 시작 1시간 전 지수와 경찰 담당 수사관이 AV 담당자에게 법원의 영장 사본과 함께 증거 영상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이 파일, 이 시간에 맞춰서 자동 재생되게 해주세요. 시간은 여기 표시한 시점입니다. 수사관이 AV 담당자에게 지시했습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최 전무가 단상 위에 섰습니다. 의사봉을 들고 의안 상정을 선언하려는 순간 스크린이 자동으로 전환됐습니다. 회장실 내부 영상이 재생되며 참석자들의 시선이 모두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최 전무가 약병을 꺼내 라벨을 확인하고 서랍 속 약과 교체하는 장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저 사람 최 전무 아니야? 약을 바꾸고 있잖아. 저게 뭐야?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 뒤쪽 문이 열리고 정장을 갖춰 입은 민우와 지수가 경찰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경찰이 스크린에 영상 진위 검증서와 증거 제출 경위를 설명하는 문서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영상은 전문기관 포렌식 검사를 통해 조작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전무가 단상 위에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민우 쪽으로 몸을 돌려 뛰어내리려다 대기하던 형사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이건 짜고 친 거야. 누가 나를 팔아넘기려고 꾸민 거라고. 최 전무가 소리쳤습니다. 민우가 단상 아래에서 서류철을 꺼내 검찰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여기는 회장님의 사인과 담당 간호사의 자필 진술이 있습니다. 약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적혀 있습니다. 서류철에는 회장이 의식을 잃기 전 지속적으로 호소하던 내용, 약 복용 시간, 약통 교체 전후 상태, 최 전무의 지시 내역에 대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 전무 당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회의장 앞줄에 앉아있던 일부 주주가 자리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고 또 다른 일부는 서둘러 나가며 통화를 했습니다. 이러다 회사 주가 반토막 나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손 써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태성그룹 긴급 공시 채널에는 경영진 변경 관련 임시 공지가 올라갈 준비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민우가 경찰 조사와 검찰 진술에 응했습니다. 민우 씨 관련 혐의는 전부 취소됩니다. 기록에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영상과 서류, 병원 기록, 약 성분 분석 결과가 일치함에 따라 민우를 향했던 의혹이 공식적으로 해소됐습니다. 언론이 새로운 보도를 통해 기존의 회장 테러 용의자 프레임을 수정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욕을 먹던 청소부 출신 비서실장은 알고 보니 진범을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앵커가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강 회장이 재활 치료를 거쳐 휠체어를 타고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이제 회사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 중 일부를 사회에 돌리려 합니다. 은퇴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했습니다. 민우의 이름이 재단 주요 자문단 명단에 잠시 올랐다가 민우 본인의 요청으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민우가 태성그룹의 임원직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인사팀이 사직서 수리 처리 후 민우의 인사기록에 종결 표시를 남겼습니다. 회사 로비의 배너가 철거되고 민우의 사내 계정이 완전히 비활성화됐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프리카 오지의 작은 학교 교정에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교실 안칠판에는 마음,
진심이라는 단어가 분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치고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선생님, 이거 이렇게 쓰면 돼요? 한 아이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그래, 아주 잘 썼다. 한 번 더 써볼까? 민우가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교사 책상 위에는 강 회장이 재활병원에서 보낸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손편지와 함께 학교 운영 지원금 송금 내역이 적힌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 삶을 응원합니다.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곁에 두겠습니다. 편지에 적힌 회장의 글씨였습니다. 학교 운동장 한쪽에 차량 한 대가 멈추고 지수가 후원자 명찰을 목에 건 채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노래를 부르며 손뼉을 쳤습니다. 민우와 지수가 교실 앞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이들이 적어 내려가는 글자를 지켜봤습니다. 큰 회사 자리 마다하고 여기 온 거 후회 안 해요? 지수가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하루도 후회 안 했습니다. 이제야 제가 할 일을 찾은 것 같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서로의 글을 읽으며 웃었고 교실 안에는 여러 언어로 적힌 단어 카드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민우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은 번역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민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대기업 임원 자리와 막대한 부를 뒤로하고 아프리카 오지 학교를 선택한 민우의 결정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진짜 보람은 아이들의 눈빛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이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진심은 번역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민우처럼 자신만의 언어로 소통하며 자신만의 길을 걷는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때입니다. 청소부든 통역사든 교사든 어떤 자리에 있든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가느냐는 것이겠죠. 강 회장의 편지처럼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서로를 바라봤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